나이 들수록 삶은 다채로워야 한다. 체력, 경제력, 인간관계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살아있는 한 재미와 의미와 보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찾아주지 않는다. 스스로 하나씩 도전해보며 발견할 수밖에 없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이 남을 테니까 그때 생각해야지 하면 늦는다. 그러니 너무 일만 하지 말자. 일만 하며 버티기에 인생은 너무 길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벌써 40이 된 딸에게, 지은이 한성희, 발행 다산북스, 발행일 2024년 1월 24일입니다. 모든 걸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설령 네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해도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살아오는 내내 듣고 싶었던,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삶과 일, 인간관계에 대한 38가지 인생 카운슬링. 43년간 마음이 아픈 환자들을 돌봐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한 딸아이의 엄마인 저자는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를 펴내 20만 독자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떠나 거기에서 직장을 구하고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한 딸은 여전히 미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떨어져 지내고 있는 벌써 40이 된 딸에게 전하는 말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40살에 지금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초조함에 휩싸입니다. 어영부영하다가는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릴 것 같아 불안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자는 40의 흔들림 앞에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40에 접어들어 경험하는 혼란은 전환의 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이자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내면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때의 혼란은 삶을 재정비하고 다시 성장하기 위해 누구나 거치는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이 책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따뜻한 조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순이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 40은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바쁜 나이에 속한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최고의 생산성을 내야 하는 시기다. 40대가 움직여야만 해결되는 일들이 여기저기 산적해 있다. 그들이 멈추면 일터도 가정도 멈춘다. 아마 대한민국도 멈출 것이다. 막중한 임무를 떠안은 그들은 다른 것에 눈 돌릴 틈이 없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돌리거나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다. 지루하다고 느끼는 그 일상도 최선을 다해 굴려야만 돌아가는 것이 40의 현실이다. 반복되는 바쁜 일상에 지치면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구나. 뭐든 새로운 것이 없다. 이미 다 해봤거나 했던 것의 변주 정도일 뿐이다. 무엇을 먹어도 비슷한 맛이고 누구를 만나도 비슷한 얘기다. 그러다 보면 매사 심드렁해진다.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지루하다는 말만 입안에서 맴돌고 옛날에 재미있었던 때만 기억난다. 그렇게 과거의 기억과 습관, 삶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 그런데 지루함은 결코 나이 탓이 아니다. 다 해봐서 뭘 해도 재미없는 게 아니다. 새로울 게 없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아무것도 새롭지 않은 것이고 현재의 삶을 과거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기에 지루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 문제일 뿐이다. 34세의 나이에 여성 최초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종신 교수가 된 엘렌 랭어는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1979년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남성 8명을 한 수도원에 모아놓고 일주일간 함께 생활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 시계를 거꾸로 돌려 수도원 내부를 20년 전인 1959년과 똑같이 꾸며 놓았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당시의 드라마, 영화, 뉴스가 흘러나왔고 신문도 1959년의 것이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에게 다음 두 가지만 지킬 것을 요구했다. 첫째는 1959년으로 돌아가 당시의 자신처럼 지낼 것. 둘째는 청소나 설거지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을 스스로 해결할 것. 사실 선발된 노인들은 대부분 자녀들과 한 집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생활의 많은 부분을 자녀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방을 꾸미거나 가구를 재배치할 결정권도 없었다. 그런 그들에게 1959년으로 돌아가 타인의 도움 없이 일주일간 생활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노인들은 실험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늙어서 모든 일이 힘에 부친다고 호소했다. 기력이 없어 아무런 신체 활동을 못한다고 했고 눈이 잘 안 보여 독서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어떤 노인은 자녀의 부축을 받아야만 외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주일간 20살 젊게 생활하자 그들의 신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청력과 기억력이 좋아진 것은 물론 관절 유연성, 손놀림, 악력도 향상됐다. 서 있는 자세가 꼿꼿해졌고 전보다 빨리 걸었으며 대화가 늘었고 협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누가 봐도 건강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쳤으며 훨씬 젊어 보였다. 이 실험을 통해 엘렌 랭어 교수는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신체적 노화가 아님을 밝혀냈다. 스스로 늙었다고 믿고 그 심리적인 나이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진짜 늙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버니스 뉴가트는 이를 사회적인 시계 개념으로 설명했다.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에 어울리는 올바른 나이가 있다는 암묵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는 뜻이다. 즉, 20살에는 대학에 가야 하고 30살에는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40살에는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나이에 따른 사고와 행동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40살에 뭐든 심드렁해지는 것도 사회적 시계 혹은 심리적 시계에 따른 결과가 아닐까. 40쯤 되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이미 내려졌다는 통념이 내면에 공고하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대로 세상을 보고 느낀다. 이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고정관념에 따라 생각하고 인생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으며 슬슬 내려올 일만 남았다는 사회적 시계에 따라 행동한다. 결국 삶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한 나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고 따르는 우리의 무심한 태도가 삶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다. 80에 가까운 노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나이에 대한 편견을 벗어던지고 창의적으로 살 수 있다. 반면 40에 불과한 젊은이라도 무심한 태도로 살면 하루하루를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이제 웬만한 것은 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상황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 얼마 안 가 그들이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나이가 몇이든 사람은 매일매일 진취적으로 살아야 한다. 74세의 나이에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으며 한동안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배우 윤여정. 그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에서 이런 말을 했다. 60세가 되어도 인생은 몰라요. 나도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 나도 67세는 처음이야.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하지. 60을 훌쩍 넘기고도 매일매일 새롭게 보고 느끼는 태도. 나는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지금까지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다가오는 하루를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느 하루도 게으르지 않게 자기 일에 정진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 나이에 따른 고루한 각본에 휘둘리지 말고 하루하루 새롭게 창의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보통 아예 안 해본 일에 도전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스카이 다이빙에 도전한다든가 회사를 때려치우고 세계 여행을 한다든가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한다든가 말이다. 이런 도전도 일상을 리프레시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움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새로움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다스리고 가꾸는 것. 자기 일에 매진하며 갈고 닦을 때 얻어지는 가치다. 같은 일을 해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에게 일은 무심한 반복일 뿐이다. 나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다. 그러나 더 나은 방식을 고민하는 사람에겐 매번 새로운 시도다. 그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면 내일 해보고 싶은 일이 떠오른다. 또 한 해를 열심히 살면 내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긴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진적인 변화를 뜻한다. 60이 훌쩍 넘은 나도 다행히 매일매일 하고 싶은 일이 많다. 환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상담하고 싶고 정신분석가로서 공부의 마침표를 잘 찍고 싶다. 오랫동안 취미로 해온 첼로를 조금 더 연습하고 싶고 약속한 원고도 잘 완성하고 싶다. 내 하루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소망들은 어제를 열심히 살았기에, 작년에 그 씨앗을 뿌려 두었기에, 10년 전에 막연하게나마 꿈을 꾸었기에 생길 수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도약이란 없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모여 도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후회 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싶다. 그리고 내게 올 내일이, 내년이, 10년 후가 궁금하다. 70이 된 내 모습, 80이 된 내 모습이 어떨지 여전히 궁금하다. 딸아, 사람들이 60이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아니?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이다. 40에 스스로 너무 나이 들었다고 단정하고 누가 시킨 것처럼 책임과 의무만 가득한 삶을 산 것이다. 자유로운 시기는 끝났다고 여기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산 것이다. 그러다 60이 되어 보니 40살이 얼마나 젊은 나이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40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짐이 얼마나 많니? 힘들고 지치면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살기가 어렵게 느껴진다. 기계적인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40살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고 푸념하게 되지. 하지만 그건 네가 지치고 피곤해서일 뿐 나이 탓은 아니다. 잠시 쉬어가면 될 일이지 40에 관한 고정관념에 너를 끼워 맞출 일이 아니다. 사람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이가 몇이든 진취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오늘 후회가 없고 내일이 기대된다. 그래야 60이 되어도 매일 새롭고 미래가 궁금해진다. 나는 네가 부디 그렇게 나이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착각. 그들이라고 지칭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우리 가운데 어려서부터 있는 그대로 사랑받으며 자라온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더군다나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도 모난 돌이 정 맞는다며 경고하는 집단주의 문화,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경쟁 위주의 교육, 억울하면 성공하든가 라는 식의 우월감을 자극하는 문화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사는 내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니 꼭 뭔가를 해내지 않아도 그냥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만하다고 느낀다면 그게 더 신기한 일이 아닐까. 그래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한다. 정신 분석에서는 이를 참자기라고 부르는데 우리 안에 있는 창조성의 셈이다. 비난받지 않은 참자기는 나무가 해를 향해 가지를 뻗듯이 자연스럽게 자아 실현을 하고자 노력한다. 참자기로부터 시작된 욕구는 번아웃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자존감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참자기의 고유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창조적 힘은 바로 참자기로부터 나온다.
참자기를 돌보는 것은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 마흔이 되면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을 트랙 삼아 달려온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거둔 성취가 자랑스럽지만 마음 한편으로 공허함이 밀려온다. 40년 가까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그 결과로 얻은 것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허탈감이 몰려오는 것이다. 게다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환이 생기거나 부모와 남편, 자식과의 관계가 삐거덕대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정산해 보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묻게 된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의 삶을 살아온 걸까? 이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서는 행복해지기가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성으로 충분히 만족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는가가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 내 또래의 한 회사원은 상담 치료가 꽤 진행된 어느 날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조금이나마 눈에 잡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느라 힘들고 불행했는데 이제는 제가 보는 저에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느리게 살고 지금 바로 행복해지기를 삶의 최우선으로 놓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이 아닌 자기 만족을 중심에 두는 삶이다. 그런데 정신 분석가로서 말하자면 만족스러운 삶이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마음속 상처받은 어린아이와 대면하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어야 한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어여삐 여기고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만 자기 자신이 비로소 마음에 들고 나다운 삶을 살아가며 만족할 수 있다. 따라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을 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문제는 타인의 환호성과 인정은 내가 조금이라도 못하면 그 즉시 사라져 버린다는 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슬픈 마음이 든다. 존재 가치 증명에는 끝이 없으니까. 계속 승리해야 하니까. 마음 편할 날이 단 하루도 없을 테니까. 그러다 결국 삶은 고단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게 될 테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 꼭 뭔가를 이뤄야만 괜찮은 인생은 아니라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우리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냥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로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하다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타인의 환호성과 인정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데서 나오는 고유의 힘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는 모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수많은 좌절을 겪으며 내가 배운 한 가지. 따라 가끔 생각해본다. 내 인생은 운이 따라준 편일까? 한때는 운이 참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하고 싶은 일은 꼭 좌절됐으니까. 하고 싶다는 말만 해도 어디선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누군가의 인생하고는 달랐다. 그들은 순풍에 돛단 듯 앞으로 쭉쭉 나아가건만 나는 뭐라도 할라치면 꼭 돌부리부터 나타났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싶어 억울했던 적도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바뀌었다. 그때 그 좌절이 꼭 나쁘기만 했을까? 당시에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타난 것 같았던 좌절이 뜻하지 않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비교해보니 좌절로 인해 차선으로 선택한 길이 원래 꿈꾸던 길보다 결코 나쁘지 않았다. 그랬기에 함부로 운이 나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학창시절 음악가가 되기를 꿈꿨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그 꿈을 접어야 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부모가 먼저 나서서 레슨을 받게 해주는 친구들을 보며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다. 할 수 없이 다른 진로를 모색하던 중 심리학에 관심을 보이는 나에게 언니는 의과대학을 추천했다. 네가 하고 싶은 공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더 깊이 할 수 있을 거야. 언니의 말만 듣고 들어간 의과대학은 예상외로 적성에 잘 맞았다. 6년간 즐겁게 공부하고 대학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까지 잘 마쳤으니 대안으로 모색한 진로치고는 참 운이 좋은 편이었다. 나중에 나이 먹고 만난 여고 동창생들은 네가 음대 안 가고 의과대학 가기를 잘했다 라고 칭찬까지 해주었다. 음악가로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의사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는 것이다. 어릴 때는 꿈이 좌절되어 힘들었는데 차선으로 택한 것이 더 나에게 맞는 것이었다. 그리고 첫 직장인 국립정신병원에서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나는 그곳에서 정년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직장이 그러하듯 보이지 않는 성차별과 장벽은 곳곳에 있었다. 그리고 50의 늦은 개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선택이 오히려 내게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우선 정년 없이 지금도 일하고 있고 이런저런 학술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또 대형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환자와의 1:1 분석 치료를 활발히 하고 있다. 당시에는 차선책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최선이었다. 다만 그때는 그 사실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외에도 나는 살면서 많은 좌절을 경험하며 한 가지는 분명히 배웠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좌절을 느낄 당시에는 세상이 끝난 듯 했지만 지나고 보면 절대로 끝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늘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보는 시선도 달라지므로 선택에 대한 평가도 변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뜻하지 않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세용지마나 전화위복 같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좌절에 굴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인생이 새롭게 평가된다. 그러므로 삶은 정말로 끝날 때까지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 인생은 좌절의 연속이다. 누구에게나 원하는 게 있기 마련인데 그 욕구가 100% 충족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원은 한정돼 있지만 그걸 얻고자 하는 이는 많은 법이니까. 어려서 간식을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오빠, 동생과 나눠 먹어야 했다. 부모님에게 분명 칭찬받을 일을 했지만 더 잘한 형제나 친구들 때문에 칭찬 대신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는 다른 사람을 좋아했다. 보란 듯이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고 싶었지만 치열한 경쟁의 문 앞에서 몇 번이고 고배를 마셨다. 이런 경험이 한둘이 아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좌절을 피할 수 없다. 물론 피할 수 없다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좌절은 언제나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그러나 적절한 좌절은 동시에 사람을 성숙시킨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한편으론 작은 좌절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웬만한 일에는 일이 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된다. 좌절을 통해 자아는 점차 강해지고 스스로 느끼는 자부심도 커진다. 또 좌절했을 때 누군가의 다정한 말과 위로,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듯 타인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그의 손을 잡아주게 된다.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꺼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좌절을 겪음으로써 욕망의 수준을 조절하게 된다. 너무 큰 욕심은 감당하기 힘든 좌절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젊은이들이 같은 좌절도 더 크게 느끼는 이유다. 젊었을 때는 대개 이루고 싶은 꿈이 크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저 직업이 아니면 실패인 것 같아 그것에만 매달린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하고 취업난을 겪으며 꿈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이 사람과는 잘 안 됐지만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꼭 고액 연봉이 아니어도 먹고 살 만한 다른 직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좌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 딸아, 앞으로 네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될까? 지금까지 겪었던 좌절과 달리 앞으로 찾아오는 좌절은 더 크고 무거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 때는 꼭 기억하렴. 어떤 경우라도 너는 시련보다 강하다. 그런 마음으로 버티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던 어둠의 터널에도 조금씩 빛이 든다. 살아보니 인생에는 늘 돌파구가 마련돼 있더구나.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거라. 그것도 벅찰 땐 그저 살아만 있으면 된다. 정말이다. 지금이야말로 가지치기가 필요한 순간이다. 40살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해보기에 좋은 나이다. 반면 현실은 당장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한정된 에너지를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경중을 따져 중요한 일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삶의 순서도를 재작성해야 한다. 이른바 인생 가지치기다. 삶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데 있다. 어찌 보면 삶에는 무수한 일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사소한 것일 뿐 정말 중요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적 소수에 집중하는 일이다. 그 본질적 소수가 무엇인지는 저마다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나 그것을 판단할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30대까지만 해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숱한 에너지를 썼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40에 이르러 그런 삶이 보람은커녕 소진만 가져온다는 걸 깨닫고는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가지는 걸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하더구나. 그 시간에는 마냥 소파에서 뒹군다고 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게으름 피우지 말고 뭐라도 해보라며 조언을 건네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 시간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이다. 자기만의 본질적 소수를 알게 되면 거절도 쉬워진다. 쓸데없는 일을 쳐내기가 쉬워지고 중요하지 않은 모임에 얼굴을 덜 들이밀게 되고 무리한 부탁은 정중히 거절할 줄도 알게 된다. 시간 관리도 철저해진다. 자질구레한 일들은 한 번에 모아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무의미한 웹서핑을 줄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은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로 좋아하는 일과 소중한 관계에 투여하게 된다. 40을 앞두고 나도 인생을 가지치기 해보았다. 우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과 내가 아니어도 잘 굴러가는 일을 구분해보았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내가 아니어도 잘 굴러가는 일이 훨씬 많아서 깜짝 놀랐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잘 거절하지 못하고 도맡는 이유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하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내가 아니어도 일은 잘 굴러간다. 내가 빠져도 모임은 잘 유지되고 내가 퇴사해도 회사에는 큰 문제가 없다. 결국 누가 해도 상관없는 수백 가지 일들이 소중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점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과한 걱정은 내려놓고 내가 아니어도 잘 굴러가는 일들부터 정리하고 그 시간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쓰자. 그래도 세상은 문제없이 잘 돌아가니까. 딸아,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이 일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준다. 또 우리는 이를 통해 재능을 꽃피우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다. 일은 성취의 기쁨을 준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일까?
그렇다면 일터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만족감도 커져야 할 텐데 어느 순간에 이르면 공허함과 무력감이 몰려온다. 왜 그럴까? 무엇이 빠졌기에 일이 지겨운 밥벌이로 전락하고 마는 걸까?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는 인간의 품격에서 삶을 의미와 가치를 찾는 내적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전통의 힘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요즘은 빅미의 시대다.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바라본다. 삶은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빅미는 성취하고 성공하고 정복하고 승리하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빅미의 요청에 따라 열심히 커리어를 쌓고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기술을 익힌다. 반대로 리틀미는 자신을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표현에 따르면 뒤틀린 목재다. 자아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자주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므로 인간은 끝없이 자아를 단련해 나가야 한다. 리틀미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이고 더 높은 가치에 순응하는 태도다. 리틀미는 이기심과 자만심을 다스리고 타인에게 선행을 베푼다. 리틀미는 겸손하고 평화로운 내적 인격을 갖추길 원하며 굳건한 분별력을 기르고 싶어 한다. 성공을 추구하는 빅미와 성장을 추구하는 리틀미는 서로 갈등하는 관계지만 오랫동안 균형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능력주의와 소셜미디어가 득세하는 현대에 이르러 리틀미의 힘은 굉장히 약화되었다. 현대인들은 빅미의 주문에 따라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부와 명성을 쟁취하고자 노력한다. 그에 따라 내적 세계는 축소되고 외적 세계는 팽창했다. 그러나 빅미만 따르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린다. 달리는 법은 익혔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 빅미를 따르던 삶은 갑자기 혼란스러움에 빠진다. 늘 바쁜데도 이상하게 권태롭고 막연히 불안하다. 그러다 시련이 닥치면 크게 흔들리다가 결국 무너지고 만다. 다행히 시련을 만나지 않으면 작은 성과에 만족하고 가진 재능으로 연명하며 맡은 일을 제 시간에 해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긴다. 어떤 일에도 영혼을 바치거나 몸을 던지지 않는다. 그렇게 일과 내가 분리된다. 이런 사태를 피하고 싶다면 리틀미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리틀미는 우리로 하여금 의미와 가치를 찾으라고 이야기한다. 리틀미가 중심이 될 때 나는 지혜로워지고 삶은 더욱 큰 이야기로 흘러간다. 빅미는 리틀미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빅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면 리틀미는 우리에게 어디로 그리고 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단한 내적인 삶이 없으면 풍선처럼 부풀려진 외적인 삶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40 전까지는 빅미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 가진 것 없이 태어나 거친 세상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사회의 요구에 어느 정도는 부응해야 한다. 재능을 발견하고 직업을 얻고 인간관계를 맺고 아랫세대를 길러내야 한다.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면서 삶의 기반을 안정되게 닦아 나가야 한다. 성취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40 이후에는 리틀미의 요구가 고개를 든다. 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는 그 무엇에 자신을 바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신이기도 하고 천직이거나 소명이기도 하다. 나는 그것을 의미와 가치라고 부른다. 희생했음에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 때로는 즐거움과 행복도 기꺼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가진 게 적어도 내적인 평온으로 이끌어주는 것.
매일 반복되는 청소 일에서 깊은 만족을 느끼는 루크에게 있었던 것. 바로 일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였다. 의미가 있어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을 더 높은 시선에서 조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모두가 빅미를 외치며 더 멋지고 잘난 내가 되기를 바라는 이 시대의 말이다. 이에 데이비드 브룩스는 리틀미에 가까워지고 싶다면 조문을 미리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조문은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조문객들이 작성하는 글이다. 조문에는 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고스란히 나와 있다. 용감했다거나 정직했다거나 진실했다거나 하는 핵심 성격들이 열거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떤 단어로 기억할까? 아직 너에게 죽음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이렇게 물어볼게. 딸아, 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널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니?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의사로 몇 년을 봉직했는가 보다 비록 대단한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어도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게 온 인연과 행운을 감사히 여기던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문을 미리 떠올려 본다면 내가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좀 더 명확히 보인다. 인생은 거대한 수레바퀴다.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없고 빨리 굴리려고 해도 내 맘처럼 잘 안 된다. 그 수레바퀴는 도저한 흐름으로 묵묵히 나아간다. 나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따라 잠시 내게 왔지만 곧 떠나갈 것들을 잘 보낼 줄 알고 앞으로 찾아오는 생의 과제를 온전히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싶다. 즉, 변화와 성장이 내가 일과 삶에 부여한 의미이자 가치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딸아, 너에게도 너만의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면 먹고 사느라 바빠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직 찾고 있는 중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차차 리틀미에게로 관심을 돌려도 늦지 않다. 내 삶을 어떤 이야기로 남기고 싶은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뮈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일이 없다면 모든 인생은 부패한다. 그러나 일에 영혼이 없다면 인생은 질식사한다. 일에 자기만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일이 지난한 반복에 불과할지 아니면 일을 하는 것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실현시키는 과정일지는 너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너를 버티게 할 그 의미를 꼭 찾기를 바란다. 그것이 남은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벌써 40이 된 딸에게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한성희님은 정신분석 전문의이자 소아정신과 의사로 국립정신병원에서 20년간 근무해오다 개인 병원을 개원했고 50세의 나이에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며 인생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 책은 2013년에 썼던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이후 40이 된 딸에게 보내는 인생의 조언을 담은 책입니다. 저자의 딸은 미국에서 공부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15년을 떨어져 지내왔다고 하는데요. 40이라는 길목에서 헤매고 있을 딸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글들이 제 마음에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40을 앞두고 있기에 더더욱 절실히 닿은 구절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깊이 남은 문장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사는 내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왔다. 우리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데서 나오는 고유의 힘으로 살아가라.
과거를 돌아보면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지 않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조급하고 불안해했던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는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자는 깊은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책 속의 수많은 조언들은 40대에 접어드는 독자들에게 그게 아니라도 중년을 살아가는 모두가 내면을 돌아보고 다독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깊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하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